대기업 15년 다녔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데 30대 중반에 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기업이면 연봉이 괜찮을 텐데 맞벌이면 더 나을 텐데 근데 왜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었을까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1억 원.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 집을 사려면 14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 회사 생활 15년 하고 지금은 부동산 자산 60억, 전국 150개 무인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 이 사람도 30대 중반까지 전세 1억 3천짜리 작은 빌에서 2년마다 쫓겨나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8채 60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려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결혼할 때 양가 도움 하나 없이 둘이서 모은 돈을 합쳐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월급이 적어서?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산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근로소득은 일해서 버는 돈, 자산소득은 자산이 벌어다 주는 돈.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월급만 봅니다. 월급 통장만 쳐다봅니다. 그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자산소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돌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집 사세요. 세금 때문에 당장 팔아야 한다고.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엄마가 이것도 살 돈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맞벌이 부부. 보통 이 정도면 서울에 30평자가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저도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30대 중반 되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놓여있는 처지와 내가 생각했던 모습의 갭, 그 간극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다녀도 집이 없네. 집이 없는 게 괜찮지 않네. 우리 어떻게 하지? 그제야 처음으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로소득만 보던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자산소득이라는 개념이 없던 게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요. 아기가 어리니까 강의를 들으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봤습니다.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입지는 뭐야? 저평가는 또 뭐야? 용어부터 하나하나 다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 갔습니다. 부동산 책을 싹 훑어봤습니다.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몰라요. 그냥 읽히는 책만 골랐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 책들만요. 그렇게 책을 보면서 부동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을 진짜 많이 가봤습니다. 모르겠으면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왜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에 맞춰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없는데 성수동에 가고 잠실에 갔어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먼저 다녔습니다. 왜 갔냐고요?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회사 선배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집 사진을 올렸는데 와, 집 되게 좋다. 걸어서 주말마다 서울숲 간다는 거예요. 서울숲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그때는 입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동네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이 거기 먼저 갔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 보러 왔어요 하고 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죠. 왜 여기가 이렇게 비싸지? 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 하지? 애들 데리고 그 동네를 몇 번 가봤어요. 아, 마트가 이렇게 가깝네. 책에서 읽었던 그 입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하철 타면 어디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역세권이 중요한 거구나.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주거 쾌적성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 남편이랑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기 몇 점이야? 나는 몇 점? 마치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요. 살고 싶은 데를 먼저 보고 살 수 있는 데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누워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다. 이 집이야. 이 집을 만나려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 근데 당연히 택도 없잖아요. 너무 비싸고 절대 못 사는데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남편한테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남편이 뭐래요? 와에 알아누워 있냐? 발 뻗쳐서도 방법이 없고 노력을 해서 될 것을 아파하면 이해라도 되는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걸 갖고 싶다고 왜 알아누워 있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가방도 관심 없고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픈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안목이 생긴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다 또이또이 하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아예 좋은 데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왜 살고 싶어 하고 왜 가치를 인정받는지에 대한 팩터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벤치마킹이라고 부릅니다. 최고를 보면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비교가 가능하면 저평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목이 생긴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만 살고 싶은 거 말고 남들도 같이 살고 싶은 걸로 했을 때 얘가 몇 점이야? 당산, 마포, 중구, 잠실. 가끔은 돈 더 오버되든 덜 되든 계속 임장을 다녔습니다. 가진 것 대비 제일 좋은 걸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엔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했어요. 미래 가치 대비 현재 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 뭐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시세만큼 찔끔찔끔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허름한 판자촌인데 얘가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 프리미엄이 덜 반영된 저평가되어 있는 곳, 미래에 더 좋아질 곳들을 계속 열심히 보물찾기 했습니다. 진짜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하는 북토크에 갔습니다. 몇백 명이 있는 큰 홀이었어요. 주말에 남편한테 아기를 부탁하고 강의를 막 다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했죠. 끝난 다음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딱 3분만 질문 받을게요. 몇백 명 보는 앞에서 질문한다는 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앞에 질문하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강남이랑 어디랑 좋은 데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다들 집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어요. 나 혼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한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두 눈을 질끔 감고 용기를 냈습니다. 두 손을 들었어요. 남편의 직장은 이 동네고 제 직장은 여기고요. 저희가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알아봤을 때 이 정도 돈이 만들어지는데 서울에서 어디를 볼 수 있을지 어디를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콧방귀를 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지금 서울을 꿈꾸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몇백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서울 안에 집을 사겠다고 한 게 잘못된 꿈인가? 내가 이거 왜 질문을 했을까? 얼굴이 발가락까지 빨개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계단으로 혼자 비상구로 십몇 층을 내려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봐봐야 서울에 집 못 산대 못 산대. 눈물 콧물 하면서 우리 집 못 산대 서울에 못 산대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괜히 질문했다. 용기를 괜히 냈다. 처음엔 자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실컷 울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확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도끼가 생긴 것 같다고? 그 당시에 너무 간절해서 어떤 전문가가 여기 사면 된다 했으면 그냥 샀을 거예요. 확신이 없지만 잘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잖아요.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답처럼 말해주면 믿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끼가 생겼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끌어모은 대출까지 끌어모은 이 돈을 누가 나만큼 고민할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이 말했죠. 아무도 당신의 돈을 당신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이후로 책이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는 참고는 하되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힘들게 대출받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 이 돈을 감당하는 것도 나여야 되는 거면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그리고 못 산다고 했지. 진짜 못 사나 두고 보자.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 돈을 책임도 나니까 내가 뒤져가지고 서울 안에 말뚝 하나 못 박나 두고 보자. 그렇게 첫 번째 집을 드디어 마련했습니다. 사대문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모으는 것보다 자산소득으로 가는 게 왜 중요한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잘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요. 회사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계속 연봉을 올려 내 근로소득을 늘리고 그 번 걸 또 자산소득에 투자해서 얘도 돈을 벌어오게 하고 계속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나게 해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집에 투자금을 다 썼잖아요. 돈이 또 없어졌어요. 월세로 가고 작은 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재개발을 보고 있었는데 재개발 어떤 지역을 사려면 돈이 몇 억이 필요한 거예요. 프리미엄이 막 붙으니까 3억, 4억 이렇게 필요한데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에 맨날 갔습니다. 소장님은 이해가 안 가겠죠. 돈 없다면서 왜 자꾸 와? 소장님 보고 싶어서 올 수 있잖아요. 하면서 맨날 바카스 사가지고 가고 아기 데리고 가고 거기 놀러 가는 겸 소장님 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잖아요. 좋은 매물 나오면 저 한 번인 거 아시죠? 그런데 좋은 매물이 나와도 제가 범접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한 7, 8개월 거기에 공을 들였거든요. 7에서 8개월 동안 사지도 못하는 동네에 맨날 그 부동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사 들고 붕어빵 사들고 아기 데리고 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갖고 싶었고 계속 두들기면 어떻게 방법이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소장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매물 안 나오는데 나왔다. 근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얘한테 한 번으로 연락을 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얘가 안 나온다. 재개발이니까 거기서 그 지역에서 대출 나오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나오니까 저한테 몇 척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소장님, 이거 어디에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돈도 없었어요. 소장님, 죄송한데 이거 정말 딱 하루만 공식적 매물 올리시기 전에 딱 하루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딱 하루만 주세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계약금이 있고 장음이 있잖아. 장음까지만 발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대출과 레버리지, 월세로 이사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대기 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해서 그 매물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간절히 원하고 발로 그만큼 뛰면 방법이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억 이하의 자금으로 절대 못 사는 지역이었고 저는 3억은커녕 1억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거기 그 지역에 가서 분석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했으니까 확신이 있었겠죠. 계속 가고 두드리고 관계를 맺고 간절함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매물을 말도 안 되는 시점에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지방도 돌았어요. 투자금이 더 적었으니까 몇천, 2천, 3천 이런 거 가지고 포항, 부산, 전주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부동산 실컷 봤어요. 실컷 보고 간 김에 하나 계약금 내고 하나 또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배웠죠. 아, 저평가된 게 확실히 많이 오르네. 미래 가치가 더 좋은 게 더 많이 오르네. 어떤 건 너무 안 오르네.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만의 공식들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제가 돈을 모아서 하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될까? 저만의 또 공식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제가 샀지만 막상 상한선이라는 게 있네. 얘가 서울만큼 뚫고 나오지 못하네. 그러면 이게 의미 없냐? 아닙니다. 제가 투자한 돈 대비 몇 천만 원이어도 2배 이상 올랐으면 저는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그때니까 됐지? 2026년엔 안 되겠지. 그때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1997년 IMF 때도 끝났다고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끝났다고 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진짜 간절하면 방법이 항상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안 오를까요? 후년이면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나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약간 로또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가로 사겠다? 혹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언제가 여기고 언제가 여긴지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리스크가 훨씬 큰 건 초보자가 절대 먼저 시작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대비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옥석 가리기를 게임처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추천하는 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가장 좋은 걸 사는 거, 떨어져도 리스크가 덜하니까요. 최대한 무서우니까 덜 위험하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경제학 1학년도 아는 겁니다. 서울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대출을 얼마씩, 월급에서 얼마씩 낼 수 있고, 우리가 모아놓은 것 플러스 대출 받았을 때 최대한 얼마를 가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돈 중에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숨은 보석 찾기를 시작하세요. 출퇴근 시간에 네이버 부동산 해가지고 계속 누가 더 좋은 지역을 발굴해 오는지 리스트업을 쫙 한 다음에 주말에 임장을 가세요. 계속 부동산을 다니면서 여기보다 여기, 여기보다 여기 이러면서 계속 더 나은 데를 찾으세요. 세 번째, 돈에 맞춰서 보지 마세요. 갖고 싶은 걸 먼저 보세요.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다 또이또이합니다. 근데 아예 좋은 데들을 보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왜 살고 싶어 하고 왜 가치를 인정받는지에 대한 팩터들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안목이 생긴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세요. 나만 살고 싶은 거 말고 남들도 같이 살고 싶은 걸로 했을 때 얘가 몇 점이야? 그 다음엔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미래 가치 대비 현재 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 뭐지? 또 다른 보물 찾기를 시작하세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시세만큼 찔끔찔끔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허름한데 얘가 재개발이 돼서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면 지금 저평가돼요.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덜 반영된 곳, 저평가되어 있는 곳, 미래에 더 좋아질 곳들을 보물찾기 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리스크도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년, 15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추천하는 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는 것, 떨어져도 리스크가 덜하니까요. 최대한 무서우니까 덜 위험하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실행해야 그 다음에 결과 값이 옵니다. 마음이 오를지 안 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무서우니까 덜 위험하게 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상황을 원칙의 사이클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합니다. 특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된 곳은요. 피터 린치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전문가 말만 듣지 말고 당신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확신이 생긴 것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몇백 명 앞에서 망신당했던 그 사람, 며칠 알아누웠던 그 사람,
7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바카스 들고 부동산 찾아갔던 그 사람, 지금은 부동산 자산 60억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간절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발로 뛰었고 본인의 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돈을 당신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미래를 당신만큼 간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그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보면 2026년이 가장 빨랐던 때일 겁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